시작하기 앞서서 잠시 5.18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살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경찰이 전투경찰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전투경찰이 군인들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미국 민간인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차단되는 것을. 아, 얼마나 험산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계획적인 밤 12시였던가.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총검으로 무장한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야만족의 침략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이민족의 약탈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악마의 화신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아, 얼마나 무서운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노골적인 밤 12시였던가.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도시는 벌집처럼 쑤셔놓은 붉은 심장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용암처럼 흐르는 피의 강이었다. 밤 12시 파라는 살해된 처녀의 피 묻은 머리카락을 날리고, 밤 12시 밤은 총알처럼 튀어나온 아이들의 눈동자를 파먹고, 밤 12시 학살자들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시체의 산을 옮기고 있었다. 아, 얼마나 끔찍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조직적인 밤 12시였던가.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하늘은 핏빛의 붉은 천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한 집 건너 울지 않는 집이 없었다. 밤 12시 무등산은 그 옷자락을 말아올려 얼굴을 가려버렸고, 밤 12시 영상금은 그 호흡을 멈추고 숨을 거둬버렸다. 아, 케르니카의 학살도 이렇게는 처참하지 않았으리. 아, 악마의 음모도 이렇게는 치밀하지 못했으리. 그 뒷부분이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실 분들은요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나머지 부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꼭 감상을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면은 그 5.18을 맞이하게 되는데 올해가 27주년인가요? 제가 정확한 5.18이 27주년이 되는데 30. 죄송합니다. 네. 슬슬 이제 감이 좀 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34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꾸 7에 관심이 가네요. 맞이하게 되는데 30년 전의 일이죠. 지금 사진을 보셔도 아주 끔찍한 이런 사건이었는데 저 국민을 나라가 국민을 죽이는 있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흉악한 범죄의 주범이 누군지 아시죠? 네? 아시죠? 아주 청명결백하게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 통장에 29만 원인가요? 27만 원인가 9만 원밖에 없는 아주 빈곤한 노인분이죠. 전두환 씨가 5.18 학살을 주도했다는 것이 법률적으로도 확정이 돼서 아마 1995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재판장에 서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 지금 뭐 친혈육 관계는 아니지만 현직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우신 분이죠. 오빠 동생 하는 사이.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대통령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공교롭게도 또 뒤에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5.18 항쟁 당시에 진압군에게 희생당한 희생자의 숫자가 제가 공식 통계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16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이 300여 명이 훌쩍 넘어가고 있죠. 정확히 지금 얼마나 되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매일 해경에서 발표하는 실종자 숫자가 매일 변화하고 있죠. 그런 끔찍한 일이 공교롭게도 또 벌어졌습니다. 뭐 어제 오늘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한번 만나 뵙겠다고 절규를 하면서 간절히 호소를 하다가 지금 철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생때 같은 아이들을 하루아침에 졸지에 잃게 된 부모님들 마음 뭐 이해해야 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외치는 게 있어요.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정부가 살인만. 정부가 죽였다는 거죠. 제가 그리고 어젠가 뭐 신문 칼럼을 알아보니까 어떤 학자분께서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태인 학살과 같은 집단 학살로 뭐 비유하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3주가 지나도록 단 한 명의 아이도 구출하지 못하는 이 정부가 과연 무능하다라고만 볼 수 있는 건지 이것이 사고인 것인지 참사인 것인지 아니면 학살인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5.18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좀 남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월호 참사와 5.18 국가에 의해 자행된 국민의 학살,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 그리고 이런 악순환, 이미 사라졌어야 되는, 뭐 대통령께서 적폐를 일소하시겠다, 국가를 개조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폐, 이미 없어져 버렸어야 될 낡은 폐단인 거죠. 그거 3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적폐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대한민국, 정말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조금 사설이 길었는데요. 뭐 간단하게 뭐 아시는 분이 아시는 분 별로 없죠. 한때는 뭐 방송에도 나가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 작년에는 뭐 종편에 나갔어요. 종편에도 나가서 뭐 시사평론 한답시고 했는데 딱 2달 만에 출연 금지당했습니다. 신분 노출돼가지고 과거에 이 불우한 행적들이 노출돼가지고 퇴출됐어요. 방송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야 뭐 팟캐스트 방송은 뭐 간혹 들으시죠? 팟캐스트 애국전선이라는 이제
그 낙곰수가 한참 인기가 있을 때 뭐 인기에 편승해가지고 어떻게 떡국을 좀 얻어먹어볼까 하고 기생에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낙곰수보다 더 오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세대 팟캐스트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송이라고 뭐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추천은 드리진 않습니다. 들어볼 만한 가치가 없는 그냥 뭐 시사를 표방한 잡담 수준의 방송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과 만나서 강연도 하고 뭐 글도 좀 쓰고 좀 희한한 일을 좀 하는 게 있습니다. 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요. 시사평론가만 가지고는 영화평론도 같이 합니다. 그 장사 잘 안 되는 가게에 보면 메뉴가 많아지잖아요. 딱 전형적으로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마이뉴스에 영화로 세상 읽기라고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이런 연재를 뭐 매주 한 곳씩 하는데 혹시 뭐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검색해서 보십시오. 볼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를 직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최한욱이라고 합니다. 시장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제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거들려고 나온 사람이고요. 오늘 주인공, 원래 주인공은 늦게 소개를 드리는 것이 맞고 오늘 아주 딱 때마침 소중한 분을 모신 것 같아요. 마음이 좀 그렇죠. 제가 좀 너무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갖고 좀 가볍게 시작해 보려고 애를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부터도 이렇게 마음 편치 않습니다. 한 3주 동안 좀 멍한 상태고요. 잘 잊고 있다가도 문득 갑자기 불현듯이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귓전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잠도 좀 요즘에 잘 못 잡니다. 3, 4일째 좀 그리고 불면증 비슷하게 잘 못 자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 주시고 이것이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분출될 수 있도록 이끌어질 분입니다. 제아의 심리학자, 스타 심리학자로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선생님.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아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심리학책을 계속 써왔고요. 한 20몇 권 정도 심리학책을 써왔고 최근에는 시국이 하도 뒤숭숭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시국 강연회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분단 트라우마라든가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 세월호 관련해서도 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가 하나 있어요. 그 청남이라고 젊은 청춘들 그 고민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세월호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이제 심리학자니까 당연히 전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분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동안 여기저기 불려다닐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거기에서 방송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소박하게 소개를 해주시네요. 심리학자시기 때문에 깔때기 되는 방법을 잘 아십니다. 노골적으로 되면은 우리 격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뵙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우연히 강연을 같이 하게 돼서 한 달 전쯤 뵙고 이제 영화 변호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 뵀는데 아까 책을 한 20권 정도를 내셨다고 그랬는데 한 10년 사이에 20권의 책을 내셨어요. 10년 동안 20권 읽기도 힘들죠. 그래서 심리학계에서는 정말로 이제 떠오르시는 아주 역량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뭐 세월호의 이 비극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오늘 자리가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제가 서두에 세월호와 5.18 좀
유사한 점이 있지 않나. 5.18을 통해서 세월호를 떠올리게 되고 세월호를 통해서 5.18을 떠올리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세월호 얘기를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 있는데요. 뭐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소식을 접하셨을 때 개인적인 소회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심리학자도 사람이니까 심리적인 어떤 자극과 충격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 네. 저는 지방에 강연을 가다가 지방에서 밥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강연 직전에. 근데 식당에서 배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전원구출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얘들이 웬일이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다 구출하고 그래서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저녁 때부터 뉴스가 달라져요. 실종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래가지고 걱정을 했죠. 그래도 이 정부가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인간 이하의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람 정도 구하지 않겠느냐, 사람 정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또 그대로 아이들을 물에 수장시키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온 국민 지금 다 그런데 저도 똑같이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보니까 뭐 유언비어 버티는 사람 뭐 엄단하겠다 뭐 이러면서 그 39명인가 벌써 기소를 했더라고요. 실종자를 구조하는 데는 뭐 3주 동안 단 한 명을 못 찾아내면서 네티즌 적발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기술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최대 유언비어는 저는 전원구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 반드시 처벌해야 될 문제죠. 그리고 해경이 초기에 발표했던 구조에 대한 허위 보고 이것도 굉장한 유언비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래서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국민들도 처음에. 저도 이제 뉴스가 보도가 나오는 거 전원구조 이렇게 나오길래 뭐 잘 처리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배가 좀 안전하지 않습니까? 뭐 비행기나 차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안전한 거고 물에 빠지면은 다 금방 뭐 비행기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즉시 사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 뭐 배가 침몰하게 돼서 물에 빠지게 되면은 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 기간들이 좀 길어질 수 있잖아요. 뭐 태평양 한가운데 되면은 위험하죠. 큰 배라도 타이타닉 같은 거 보더라도. 근데 이게 연안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둘러보면 바로 섬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깊이가 37m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해남구조 전문가분은 초기에 배가 떠 있을 때 다른 배로 밀기만 해도 연안 쪽으로 그러면 한 수심 한 15m, 20m 선까지 밀기만 해도 다 구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초동 대처를 전혀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안에서 바로 눈에 보이는 데서 그 얕은 수심에서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결과죠. 그러니까 뭐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려갈 때는 애들 옷 싸갖고 갔단 말이죠. 다 구출된 줄 알았죠. 초등구조라고 그랬으니까 옷을 싸갖고 와서 입혀서 데리고 오려고. 갔더니 그때서 실종됐다 그러고 그리고 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첫날 허비하고 가보니까 구조 안 하고 있고 이것을 3주간 보신 거 아닙니까? 뭐 그건 국민들도 같이 봤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 충격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충격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뭐 배건 비행기건 기차건 그 지난주인가요? 서울에서 또 공교롭게도 지하철 사고가 있어가지고 또 많은 부상자가 나왔는데 사고 자체를 뭐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사회는 아직 지구상에 없다라고 봅니다. 뭐 어떤 식으로 사고는 나게 돼 있는데 참 저도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300명의 실종자 중에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다는 게 상식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뭐 음모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지금은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뭘 숨기기 위해서 안 구한 건지 아니면 정말 능력이 없어서 못 구한 건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둘 다 나빠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안 구했다면 그것도 천벌을 받을 일이고 아주 찢어 죽일 놈들이고요. 만약에 능력이 없어서 못 구했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뭐라도. 어쨌든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이죠. 이거는 정말 국가적 수치입니다. 오죽하면 오바마한테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이번에. 오바마가 그랬죠. 그 대통령하고 박근혜하고 하는 대담하는 중에 푸어 프레지던트라 했어요.
질문도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근데 공개석상에서 기자회견 자리에서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 단 대통령을 앞에 놓고 푸어 프레지던트라고 했으면 좀 번역을 멋있게 했더라고요. 가련한 뭐 이제 푸어가 가난한 가련한이 아니고 좀 직설적으로 번역하자면 빙신 같은이에요. 이 빙신 같은 대통령이 질문도 기억을 못하네요.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 좀 청렴하게 사시니까요, 대통령께서. 좀 가난하고 청렴한 대통령이다 뭐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그냥 그 이제 직역이고 이제 진짜 뜻을 얘기하면 그런 건데, 문제는 미국도 오바마도 알았다는 거죠. 구조를 못하는 것이 뭐 이상하든 안 하든 이 빙신 같은 짓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욕을 준 거죠. 그리고 백악관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만 자막 처리해서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대목만 외교적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마디도 못하지 않습니까? 미국한테 그런 조롱을 당하고도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인 거죠. 이것은. 근데 이제 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아주 이제 유행어처럼 전 국민 슬로건처럼 돼버린 가만히 있으라, 이게 참사로 이어지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선장이나 그 선원들이 방송으로 즉시 탈출을 하라 라는 방송만 내보냈어도 상당수의 아이들이 저는 살아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기들 이제 일본으로 도망쳤어요. 그렇죠. 그 이제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도덕적으로는 뭐 당연히 안 되는 일인데, 저는 이 사람들의 심리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이런 어떤 심리 현상, 행위를 보일 수도 있는 건가요? 내가 일본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놈들도 있죠. 그런 놈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제법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트위터에다 그런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세월호라는 배는 사실상 2007년 대선에서 우리가 한국인들이 예. 도덕성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떠벌리는 놈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줬을 때 이미 침몰하기 시작했다, 이런 제가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에 썼던 불안증 폭사에서 한국 사회가 멸종해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멸종한다 우리는 다, 뭐 이런 이제 극단적인 언사를 써서 비판을 했었는데, 한국 사회를 그 당시에 일부 사람들은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심리학자가 너무 이렇게 말을 무식하게 하냐, 과격한 말만 쓰려하지, 뭐 이런 이제 비난을 한 분도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전혀 과격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멸종으로 가고 있는 거지 뭐가 멸종으로 가는 거지. 한국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거든요. 근데 2010년경에 제가 그 책을 썼던 이유는 그거죠.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휩쓸고 그 대표 주자였던 이명박이가 당선되고 박근혜가 연속으로 당선되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철저하게 돈과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 같은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균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평균이다? 네. 대단히 진짜 극단적이고 끔찍한 얘기지만 분석이신데. 네, 평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서 말이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자살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1년에 뭐 2012년 통계 제가 뽑아놓은 게 있는데요. 전체 자살자인 거죠? 그렇죠. 네. 2013년입니다. 2013년 자살자 수가 18,250명입니다. 하루에 평균 50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하루에 평균 50명. 자, 그러면 세월호에서 이번에 희생된 분이 300여 명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가라앉고 있는 배에 탄 하루에 죽어가는 50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세월호는 대한민국보다 침몰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선장보다 우리가 나은 것은 딱 하나죠. 자살자는 우리 앞에서 자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누군가 죽으려고 했으면 우리 말렸을 거예요. 아, 그게 최소한. 네, 최소한 우리 그 정도의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사회에서 고통받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구조해주지 않았고 그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쳐서 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눈앞에서 누군가 누구를 죽이고 있을 때 누군가 죽어있을 때는 그 사람 구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평균에서 좀 더 극악한 쪽으로 벗어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이제 용납될 수 없는 얘기긴 하지만 사람이 제일 소중한 것 중에 자기 생명이니까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욕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면은. 그래서 제일 먼저 도망갈 수도 있고 구조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건 적어도 방송은 바꿔놓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었나. 즉시 탈출해라. 그거는 뭐 이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 그 짓을 했는지는 걔가. 그러니까 하나는 뭐 은폐를 위해서 그랬을 수 있고요. 예. 지시를 기다리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탈출할 때 방해가 될까 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한판에 많이 뛰어내려오면 자기가 탈배가 쳐볼까 봐.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네.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사람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위기에 처하면 누구나 다 자기만 먼저 살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예. 근데 역사적으로 이 재난만 연구해온 학자들도 있어요. 심심해서. 네. 재난만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 재난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재난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재난 때 자기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간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렇죠. 모든 재난에서.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살리려고 애쓰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의 역사는 곧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역사라고 주장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 재난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근데 문제는 평균적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재난에 처했을 때도 위기에 빠지면 약자를 구하고 여성을 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면서부터 바뀌어요. 이 풍조가 조금씩 점점점. 재난이 오든 말든 나만 살겠다는 쪽의 풍조가 강해지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 평균적인 척도가 나쁜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선장 같은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많아졌다는 얘기죠. 일단은 자기부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얼마 전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죠? 아, 예. 천 몇 명이 탄 배가 좌초됐을 때 거기서도 선장이 먼저 튀었죠. 예, 그 사람 뭐 몇백 년인가 몇천 년인가. 2000 몇 년 받았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선장이 먼저 튀었어요. 근데 이태리도 왜 그렇게 됐냐면 해운업계의 정설은 선장이 배와 함께 죽는 거잖아요. 전통은. 일단 영화에는 그렇게 나오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가 범람하기 전까지 세계적으로는 하나의 뭐랄까요 전통이었어요. 네. 근데 신자유주의가 퍼지면서 이태리 선장도 튀었어요. 한국 선장만 튄 게 아닙니다. 아, 전 세계 선장들이 다 튀고 전 세계 선장들이 다 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 순간에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경향을 드러내는 게 심해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태리가 우리가 나왔던 것은 뭐냐면 이태리에서 선장이 튀니까 이태리 해경이 가가지고 선장을 찾았다는 거죠. 선원과. 선장과 선은 누구냐? 접니다 그러니까 너 다시 들어가 배. 그래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갔죠. 다시 들어가서 구조 다 해. 어디 있는지 빨리 사람들 찾아내. 사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배를 잘 알고 그게 있어요. 36명밖에 안 죽고 이제 사고를 수습할 수 있어도 원인이에요. 다시 선장을 자발적으로 넣는 게. 예. 근데 우리나라 해경은 선장을 잡아다가 해경 간부집에 넣었잖아요. 아파트에. 아파트에다가 구조를 못하게. 근데 해경 매뉴얼엔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구조 매뉴얼에는 선장과 선원을 구조 작업에 투입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 매뉴얼에. 해경 구출 매뉴얼에. 그 해경이 그 매뉴얼 어긴 거네요. 그렇습니다. 법규를 어긴. 그렇죠. 매뉴얼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무시하고 선장을 빼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사회라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태리도 신자유주의 사회지만 기본적인 매뉴얼은 지켰어요. 해경들이. 한국은 그것도 안 지켰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은. 제가 옛날에 이제 그 트라우마 국사라는 책에서 분단 트라우마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 제가 박근혜 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박근혜 정권 쭉 그 전까지 이어지면 뭐 전두환까지 이어지죠. 오빠들. 네, 이 극우 보수 정권은 극우 보수 집단은 종북몰이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 집단이다라고 제가 그 책에다 썼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누군가는 뭐 야 너무 심하지 않냐, 너 말을 너무 과격해 또 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보십시오.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비극은 뭐냐면
사실상 냉전이 해체되는 21세기에는 없어져야 될 냉전 세력, 극우 보수 세력이 계속 집권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이 비극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극우 보수 세력은 능력 같은 걸 개발할 필요가 없는 집단이에요. 왜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없냐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종북몰이를 하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국가 경영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전부터. 그렇잖아요. 사실 뭐 생각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생각도 많이 안 해도 되죠. 네, 너 종북이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한번 찍으면 네. 끝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4.19를 국민들이 이제 민중들이 4.19 봉기를 이제 혁명을 일으키면 5.16으로 짓밟고 좌익척결, 반공, 내세우면 끝나는 거고. 광주에서 들고 일어나면 공수부대 뒤에서 다 죽인 다음에 북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을 진압했다 하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매사에 종북몰이, 이번에도 뭐 부정선거가 터지니까 또 내라는 뭐 사건 터뜨려가지고 덮었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하면 되니까 능력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능력을 안 해도 오랜 장기 집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부패하고 이런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한국을 지배했어요. 70년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세력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이번에 터진 거죠. 골마서. 그 정도 되니까 해경도 그런 짓을 한 것이고 또 언디인도 그랬고 또 그 위에 있는 뭐 박근혜를 비롯한 정권 핵심부에 있는 사람 모두 다 그냥 끔찍한 행동들을 저지르면서 그것이 합하고 합해져가지고 결국 대량 학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제 김태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아프구나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참 못된 놈들이구나 좀 내줘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건 뭐냐면 세월호 사건은 뭐 전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온 국민이 이거 이념을 떠나서 서로 아파하고 뭐 추모하고 이래야 될 문제인데 그 새누리당의 한기호 의원인가요? 그분이 나와서 이제 뭐 종북 좌파들이 선동할 거다. 이 얘기를 일성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사를 보고도 저런 생각을 할 정도면은 저 사람 되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아픈 상태구나. 그리고 또 권은희 의원이죠. 유가족 중에 이제 뭐 전문 시위꾼 선동꾼이 있다. 이제 리트윗 하셔가지고 고소미 지금 열심히 드시고 계시는데. 근데 오늘 더 끔찍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거 이제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순수한 유가족이면 만나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가족이 순수한 게 있고 불순한 유가족이 있나요? 그걸 어떻게 갈라할 수가 있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유가족이 순수한 유가족이고 움직이는 유가족은 불순한 유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모든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이 지배 집단, 극우 보수 세력은 사실 반민중적인 집단 아닙니까? 여러분도 뭐 이미 대학생 여러분들도 조금만 우리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출발이 7.18 출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일제시대 때. 그러면 해방이 된 다음에 다 사실 쫓겨났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또 종북몰이라는 그 당시 빨갱이 몰이죠. 빨갱이 몰이를 하면 살아났어요. 반공투사가 돼서. 그리고 그 후세가 박정희로 이어지고 전두환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뭐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그 변절한 김영삼 그 다음에 박근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쭉 계보가 이 집단이 한국을 계속 지배하고 있는데 본질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나라 걱정 같은 거 관심 없어요. 백성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반민족적 정권이라고 그러죠. 민중에 반대되는 반민족적 정권이라고 하는데 반민족적 정권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얘들은 사람을 구조하는 거, 뭐 사고를 잘 수습하는 거 이것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인간에 대해서 뭐 예의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대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러죠.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권을 탈취한 놈들이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언제 자기의 정체를 국민들이 알지 모르니까. 알면 권력과 기득권을 다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국민은 경계의 대상이고 불신의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 속여 넘겨야 되는 대상이고 찍어 누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같이 살아가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불안이 심한 사람들이 이번 사건이 터지니까 불안이 더 심해지면서 국민들을 적대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걔들의 본성이 나온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서 추격을 받은 거고 설마 저 정도까지 나쁜 놈들이었을까? 뭐 이런 데서 이제 이번에 강력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악마였죠. 그놈들은 원래 악마였어요.
제가 악마라는 표현을 쓰니까 너무 과하다는 분들이 있는데 악마라는 것은 사람 목숨 앞에서 뭐 계산기 두들긴 놈이 악마예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 목숨을 놓고 계산기를 두들기는 또는 자기 자리 보존을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이코패스인 거죠. 그건. 사이코패스는 악마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악마는 그 위에 상위 개념이다. 사이코패스보다. 그죠. 한 수 위죠. 사이코패스보다 악마는. 그러니까 얘들은 인간의 목숨을 앞에 두고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감히. 그러니까 거의 악마의 수준에 도달한 애들인데 여태까지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걸 갖다가 사실은 회피한 것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만난 어떤 나이 드신 분은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안 찍긴 했지만 일말의 기대는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여성 대통령이고 자랑했다고 하도 그러니까 이 악마가 분치를 예쁘게 하고 나 이쁘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속은 거예요. 약간 속아주기도 하고 일부러. 그래 설마 악마라도 분칠했으니까 악마같이 하겠니? 근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그 분이 다 벗겨진 거죠. 악마의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느끼는 이 두려움과 혐오감, 아주 막 토할 것 같은 이 역겨움, 뭐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원래 걔네들의 정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원래 그랬는데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드러나게 된 거다.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저도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예. 상당수의 국민들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의식으로 떠오른 거죠 이번에 명백하게. 근데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거 심리학에서 직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보통 보면은 자기의 상처를 사람들이 알고 있냐 그러면 심리학에서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자신은 알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예. 무의식적으로는 무의식에 있을 뿐이지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에 있던 걸 직면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면을 하게 되면 의식화가 되면서 치유가 돼요. 근데 직면하는 게 직면을 해야 치유가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직면하는 게 괴롭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고통스러워요.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고 나도 결함이 있다. 자, 이걸 떠올려 직면하는 과정 좋을 수가 없어요. 나 어린 시절에 이런 고통이 있었어. 그걸 떠올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힘들게 떠올리고 충분히 고통을 이겨내야 치유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런 마음의 상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놈들이 악마였다는 거. 근데 떠올리기 힘든 거예요. 그게 직면하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럼 난 뭐 했나? 악마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번에 그걸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고통이. 저는 이게 직면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신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서는 이미 외국 기자들은 좀 똑똑하니까 네. 한국 기자들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면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자아 성찰 중이다. 집단적으로 국민적으로 자기 분석에 들어갔다. 집단 우울증이 아니라 네. 자기 성찰이다. 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악마의 민낯을 직면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를 이제 드디어 선명하게 보기 시작한 거죠. 피할 수 없다 더 이상. 그동안 우리 웬만하면 외면도 해보려고 했고 포장도 좀 씌워서 아닐 거야 라고 얘기도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한국 사회는 정말 막판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다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거기서 오는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직면하는 과정이에요. 힘들지만 이건 뭐 개인적으로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심리학자니까 학적으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가지고요. 그 참 희생자들 가족 앞에서 라면을 먹는 사람의 심리는 뭡니까? 배가 고팠겠죠. 근데 배가 고프면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걔네들은 다른 사람이 안 보이니까. 아, 아예 의식을 못하는 거다 보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의식을 안 하죠. 그리고 걔네들은 사람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책에서 써놨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돈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강한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아예 인간으로 보지도 않는. 그렇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자기가 고려해야 될 대상, 배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또 뭐 정몽준 의원의 아드님께서는 뭐 미개하다고. 네. 근데 이미 그 사건 옛날부터 터졌습니다. 2014년 초인가요? 13년 말인가요? 이거. 비행기에서 그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 스튜어디스 라면을 끓여오라는데 아, 예, 라면 사건. 퍼졌나봐요. 때렸잖아요, 스튜어디스를. 저는 뭐 신라면 끓여오라는데 삼양라면 끓여가서 때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납득이 조금 되는데 왜 신라면 끓여오는데 삼양라면 끓여왔는데 그냥 라면 뭐 그냥 끓여와라 했더니 조금 퍼졌다고 때린 거는 하여튼 뭐 그 인간이 기압이 낮으면 좀 퍼질 수 있지 않나요? 아니 뭐 그렇게 하고 들고 오는 동안에 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생라면을 가져오라 그러든가. 근데 그런 몰상식한 짓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라든가 또 중소기업 CEO 하나가 뭐 호텔에서 발리 파킹하는 사람이 약간의 실수를 했다고 그 사람을 때리는. 네.
자, 근데 이 소위 가진 놈들, 출세한 놈들, 가진 놈들, 성공한 놈들, 한국의 기득권 세력, 1에서 3%도 안 되는 그놈들이 왜 나머지 스튜어디스라든가 발레바킹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습게 하느냐. 돈으로 평가하기 때문이죠. 너희들은 돈 없잖아. 나보다. 난 너보다 돈 많거든. 그거 말고는 자기가 그 사람 무시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얘들은 철저히 그런 심리로 무장이 됐어요. 그런 우월의식. 그 첫 번째 빠따가 윤창중 아니었습니까? 그죠? 미국 가서 빨가벗은 놈. 걔 심리는 그거죠. 뭐 내 밑에 와서 인턴 뛰는 여자애들은 성상납을 해서라도 출세하고 싶어하는 애들이고 나는 걔들을 뭐 이렇게 성상납을 받아서 키워주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성상납을 안 해 여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벗은 거 아니에요.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걸렸죠. 자, 근데 하여튼 윤창중 같은 유가 박근혜 정권에서는 우연찮게 튀어나온 하나의 돌출인 인간이 아니에요. 때로 몰려다니요. 다죠. 거의 다라고 봅니다. 그 집단 자체, 극우 보수 세력이란 집단 자체가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애정 없어도 좋은데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는 갖췄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얘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있는 것이 바로 지금 극우 보수 집단이고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이고 뭐 반역사적이고 나쁜 거 다 붙이면 됩니다. 극우 보수 세력 같은.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자. 한 사람의 또 행태를. 뭐 대통령께서 사과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흥미로운 두 가지가 눈에 거슬리던데 오바마 대통령 만났을 때 이제 화사한 봄옷을 입고 패션쇼를 하셨단 말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오히려 이제 표정 관리하고 네. 뭐 고문 옷을 입고 있고 회담하기 전에 문명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하늘색 옷을 이렇게 화사하게 입고 네. 정상회담을 하셨고 네. 또 미국 관료들은 다 침울한 표정인데 한국 관료들은 뭐가 좋은지 이렇게 때려 보여서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들이 사진을 찍혀가지고 네. 국민들 좀 당혹스럽게 만든 사건이 있었고요. 부처님 오신 날이었어요. 그날 법요식에 참가하셔가지고 그 사과를 하셨죠. 또 다시 한번. 근데 그 끝나고 바로 사과하자마자 활짝 웃으시는 장면이 또 찍혔어요. 네. 근데 저는 사람이 이제 아무리 이제 속으로 마음에 이렇게 사과하는 게 아니더라도 붕어가 아닌 이상 그 심리가 몇 초는 가잖아요. 네. 내가 사과하는 행동을 하는 동안은 뭔가 좀 자숙해야 되겠다. 일단 뭐 이렇게 좀 어두운 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저는 바로 그렇게 사과를 하고 그 몇 초도 안 돼가지고 바로 돌아서자마자 활짝 웃으시는 이분의 정신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박근혜가 전응한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능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 근데 그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 문제 아닐까요? 지적 능력 떨어지고 약간 자폐죠. 자폐죠. 네, 그러니까 자폐적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접촉 같은 걸 거의 못하고 대인관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심각한. 그러니까 박근혜를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박근혜는 꼭두각시라고 봐요, 저는. 뭐 박근혜가 뭐 얼마나 얼굴 만납니다. 머리가 뭐 얼마나 돌아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도 가가지고 헛소리만 칙칙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문제는 박근혜 밑에 있는 기춘이 아저씨라든가 김기춘이라든가 남재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박근혜를 쥐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 물론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늘색 옷을 입으라 해도 야 이 미친놈들아 이러고서 까불지 못했지만 전능하니까 뭐 그 애들이 주는 대로 녹색 옷을 입었겠지, 하늘색 옷을. 그리고 얘들은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성사를 시켰으니까 오바마 방안을. 원래 안 하려고 했잖아. 안 하고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사실 좀 하기도 뭐하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걸 쫄라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오니까 뭐 이제 위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상전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밑에 있는 데는 흥분한 거죠. 약간 조증 모드에 빠져가지고 얘들이 오바를 한 건데 이제 뭐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말릴 수 없는 본색이니까 걔들은 항상 그럴 거예요.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금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국민들이 너무 화를 내는 것 같으니까 형식적으로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유가족들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진심이 묻어나야 되는데 전 박근혜한테 능력 박해일이라고 봐요. 그걸 요구하는 게. 할 줄 몰라요, 사과. 사과라는 것 자체를 할 줄 몰라요, 인간적으로. 일단 근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평생 이분이 사과라는 행위를 해본 경험이 있을까? 못하죠. 인생 자체가. 네네. 사과도 누가 하는 거냐면 마음의 힘이 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뭐 따졌어요. 너는 왜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했느냐. 제가 잘못했다고 느끼면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다는 것은 곧 그거를 이겨낼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사과를 하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뭐 쪽팔리거나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겠죠. 네. 아무래도 사과를 할 때는. 그러나 그럼에도 그걸 이겨내고 나는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과를 하면 나라는 인간은 완전히 붕괴돼 버릴 것이다. 나라는 존재 자체는 완전히 파산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의 힘이 약하면 사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 반성도 못하고 자기 반성을 못하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뭐 반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지 뭐 인간성 뭐 이런 거 이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신건강이 좋으냐 나쁘냐의 기본적인 척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대통령께 필요한 건 뭐 책임을 져라, 뭐 퇴진을 해라 이런 정치적 요구가 지금 거세게 빗발치고 있는데 이번 이겠네요. 일단 병원에 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가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집단이에요. 이 집단 떼거리가 문제예요. 박근혜 한 명이 물러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극우 보수 세력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김영욱 보수를 비롯해서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국 중립 내각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는 이 난국을 타개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는. 걔네들이 똑같아요. 박근혜 아니라 박근혜 할아버지가 오든 뭐 박근혜 딸내미가 오든 앉혀놔야 똑같아요. 하는 짓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일당 독재가 아닌 일단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더라도 중립내각 정도는 만들어놔야 이 사태가 수습 가능하고 진상규명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아직 정부 얘기를 좀 했는데 또 5.18과 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이제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5.18과 직접적으로 어떤 유사성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언론 보도 행태였습니다. 저는 그 5.18 당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 이제 사회적인 어떤 자각이 없을 때죠. 그래서 뭐 TV 보면서 무슨 사고가 났구나 이런 걸 보게 되었는데 정말 북한에서 간첩들이 내려와서 폭동 일으킨 줄 알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가 이거 다 이제 큰일 나는구나. 대단히 이제 걱정을 했고 뭔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세금을 아직 안 내고 있지만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매일 밤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대학 분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유스러울 때였으니까요.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만 해도 이제 군부 독재의 끝자락 노태우 씨가 대통령을 할 때 이때였다 보니까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게 할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뭡니까 불법 비디오 보듯이 선배들이 동아리방 지하실에 조용히 끌고 가가지고 좋은 비디오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저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진짜 좋은 거 보여주나 보다 하고 갔더니 정말 끔찍한 아까 사진을 보셨던 외국에서 제작된 거였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조차 없었고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길로 거의 사실 저는 뭐 인생이 전환됐다고 봅니다. 길로 이제 학업을 전폐하고 심파이퍼 화염병으로 대학 생활을 10여 년을 보낸다시피 했는데 그때 언론이 보여줬던 그래서 MBC가 가장 먼저 붙었습니다. 그렇죠. 광주에서 왜곡 허위 보도를 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 언론의 보도 행태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김태현 선생님께서는 저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실 때, 연배가 있으실 때 5.18 경험하셨을 텐데 네. 그때 언론의 보도 행태와 네. 지금의 보도 행태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사한 점 말씀드리는데 지금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느냐,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느냐 하는 건데요. 이게 차라리 그냥 자연재해였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아요. 그냥 자연재해였으면 이별할 수 있어요. 자연재해로 사람을 잃은 건 불가항력이니까.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네, 우연적이고 불가항력이니까 너무 상실의 아픔이 크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로 고통스럽진 않아요. 근데 이 사건은 학살극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국민들도 네. 직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로 정확하게 학살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다 감으로 나는 거죠. 학살극이라고 생각하는 무의식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걸 본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서. 그것도 생방송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배가 옆으로 누웠을 때부터 뒤집히는 장면을 봤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무고한 양민들을 죽인 장면과 유사하다고 봐요 저는. 물론 차이 있죠. 광주에선 직접 공수부대가 투입돼서 직접 사람들을 쏴주겠지만 이것은 그런 건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방치한 거죠.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음으로써 죽게 만들었다는 차이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광주는 그래도 전두환한테 저항했던 사람을 죽였죠. 네, 그렇죠. 네, 그래도 데모하던 사람들. 이번에는 그냥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죽게 놔뒀어요. 아무 죄가 없고 정말 반정부 학생들도 아니고 데모를 했던 학생들도 아니에요. 그냥 어린 학생들을 구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광주는 80년에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한동안은 그 사태를 몰랐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한참 10여 지나서. 년이 흘러서 저도 알게 된 거니까. 아 그렇죠. 저는 그 당시 84년에 대학에 들어 처음 알았으니까 저도. 84년. 네, 4년 지나서 알게 됐죠. 그 전까지는 철저히 은폐돼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은 광주와는 달리 실시간 중계가 됐어요. TV로. 대한 언론도 있었고 인터넷도 있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앞에서 아주 생생하게 봤어요. 이 장면을.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그거를 사람들이 뭐 사고다 참사다 이렇게 보면서도 내막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이 거의 학살극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게 학살이구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학살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학살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났던 어떤 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그 배 안에서 웃고 떠드는 동영상을 보고 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전형적인 반응이죠. 학살극 봤을 때. 그냥 애들이 웃고 떠드는 거 보고 왜 토하겠어요. 그 아이들이 살아있는데 구해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아 이것은 그냥 멀쩡하게 살아있는 애들을 수장시킨 것이구나.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올라오는 고통이죠. 그래서 광주와 이 세월호는 본질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불이한 국가 시스템에 의한 양민학살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들이 직접 또 우리가 직접 봤어요. 거기서 오는 이제 고통. 물론 이제 언론은 뭐 똑같이 대응을 했죠. 그 당시에도 은폐하게 바빴고 지금도 은폐하게 바쁩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권력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광주를 일으킨 집단과 세월호를 지금 일으킨 집단이 같잖아요. 사실 뿌리가 똑같고 똑같은 집단이죠. 이름만 바꿨죠. 뭐 민정당에서 신한당, 신한국당에서 새누리당인가 네. 이렇게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똑같은 언론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은폐하고 숨기고 조작하고. 근데 사실 지난 3년 동안, 30년 동안, 30여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한국 사회가 군사독재 시절보다는 많이 민주화되어 있다. 언론의 자유도 있다. 뭐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8.17년 6월항쟁을 거치고 사회가 정치적 민주주의가 좀 진전되고 또 DJ 김대중 노무현 정권 두 번 들어서면서 상당 부분 완화된 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문 같은 거 없어졌죠. 이제 고문은 안 합니다. 잡혀가도.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반정부 시위하다 잡혀가면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괜찮아요. 고문을 안 하니까. 옛날에는 고문을 했습니다. 변호인 같은 거 보시면 물고문 나오죠. 그건 기본이에요. 그거는 기본 옵션이고 그 다음에 정기구이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고문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죽였죠. 마음껏 죽여놓고 의문서 처리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는 못해요. 왜냐하면 광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 그런 잔인무도한 학살에 총을 들고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주화운동이 폭발했고 거기서 군부독재가 물러나면서 총으로 국민들을 제압하는 건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성공했죠. 얘네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다. 두려워하죠. 이제 총으로 하는 거는. 총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총으로 정권을 잡으면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80년대하고 다른 풍경은 뭐냐면 80년대까지 최고의 수재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다 육사 갔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 아시겠지만 뭐 저 친구들도 그렇고 다 육사를 갔습니다. 출세하려고 마음먹은 애들은 육사를 무조건 갔어요. 그 육사가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육사를 가야 대통령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다 알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1등 신랑감은 육사생도예요. 네. 네, 1등 신랑감이 육사생도입니다.
근데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군부 독재가 별별 일 없어지니까 이제는 바뀌어요. 그죠? 육사를 안 가고 다 서울대로 가죠. 카리스타. 그쪽으로 바뀝니다. 돈 잘 버는 데로 가죠. 그래서 총으로 통치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총은 안 쓰는, 못 쓰는 시대로 오긴 왔어요. 하지만 어떻게 본질은 변한 게 없죠. 결국 통치의 형태의 차이만 생긴 거다. 형태만 조금 세련화되고 약간 덜 야만화됐을 뿐 내용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국민을 정말로 위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 본질, 반민족성은 바뀐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 장악은 얘들한테 굉장히 사활적이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언론이 중요해졌다. 예전에 총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원래는 선거에 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우리는 기득권, 가진 자 3%만을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우리를 찍어주세요. 이래야 돼요. 솔직하게.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솔직한 얘기죠. 근데 그런 국민들이 안 찍어주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겁니다. 할아버지들한테 20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저 당선되면 안 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와요. 제가 오늘도 오늘이 아니라 어제 TV 보다가 참 가증스럽고 관심 보여드린 게 뭐냐면 새누리당 당사에 이렇게 기자회 같은 거 하죠. 슬로건이 걸려 있는데 참 이런 데는 아주 이 사람들이 대단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기 지능 하나는 세계적이다. 대한민국이여 새누리당을 바꿔주십시오. 이런 슬로건을 걸어놨어요. 이야, 저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살아날 길을 어떻게든 찾아내는구나 저는. 새누리당에 전응하만 있는 게 아니고 똑똑한 이 지식인들도 들어와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잡스러운 일을 하죠. KBS라든가 이런 데 뭐 전응하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반민족적 정권이 총을 못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언론이에요. 언론을 장악하느냐 못하냐가 얘들의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DJ 노무현 때 이명박이가 땅을 치면서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이 두 번의 실패는 우리가 인터넷을 장악하지 못해서 그랬다. 방송을 장악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당선되자마자 방송 장악부터 하죠. 미디어법부터. 미디어법부터 처리하면서 방송을 싹 장악하죠. 인터넷 쪽에 알바팀 만들어서 댓글 공작 시작하죠. 그게 성과를 봐서 박근혜가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얘네들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요 하나만 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 더 있죠. 비장의 무기가 있죠. 종북몰이. 언론을 통한 종북몰이를 대대적으로 해내고 검찰 수사에 들어가고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한번 종북몰이만 일으켜서 마녀사냥만 한번 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이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언론을 사수하고 지키는 싸움 또는 정말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진실된 언론을 지키는 싸움은 이 기득권 세력 혹은 이제 극우분 세력과 민중들 사이에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광주 때도 시민들이 제일 먼저 MBC를 가서 불태운 거고요. 그랬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기자들 쫓아냈지 않습니까? 어제도 KBS가 발화가 돼가지고 청와대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이미 이제 완전 어용 언론이 됐고 관제 언론이 됐죠. 그래가지고 뭐 국민들의 눈밖에서 벗어났고.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야비하게 처신하더만요. 그 KBS 보도국장을 해임하라고 얘기하면서 면담을 요청했어요, 사장을. 그랬었죠. 근데 안 나와요, 이놈이. KBS 앞에서 4시간을 유족들이 버틴데 안 나와요. 청와대 가니까 거기를 달려왔어요, 그놈이. KBS 앞에서 안 나온 놈이 청와대 앞에 나타난 거예요. 물론 전화했겠죠, 청와대에서. 야, 너 때문에 이 새끼야, 네가 처리를 안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똥줄타게 뛰어온 거예요. 바로 뛰어와가지고 유족들한테 사과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보도국장을 잘랐어요. 바로 해임졌죠. 근데 보도국장이 물러나면서 그냥 못 물러나니까 물고 늘어지죠. 사장이 언론을 탄압했다. 기자회견을 해서 똥물을 막 서로 튀기면서 싸워요. 그것도 무슨 지들이 저러는 거? 그건 이제 막가자는 거죠. 나만 죽냐. 같이 죽자. 보도국장 억울한 거죠. 너도 똑같은 놈인데 청와대에서 전화 한 통 왔다고 와서 날 잘러?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거죠. 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똥물 튀기는 이 이전 투구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쪽 사람들은 의리 같은 거 없어요. 영웅본색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절대 그거는 깡패 의리조차 없어요. 자기들이 불리하면 남 팔고 물고 늘어지고 얽히고 얽혀 있어요. 비리가. 사실 이거 뭐 지난 일을 용건해서 그렇긴 하지만은 그 박근혜 대통령 아버님께서도 사실 뭐 국민들 저항으로 이렇게 가신 게 아니잖아요. 부하한테 총 맞아 죽었죠. 부하한테 가장 측근한테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원장한테 총을. 그 당시 중앙정보국장. 맞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중앙정보. 김재규한테 맞았죠.
근데 맞은 장소가 재밌죠. 요정이죠. 예. 그래서 참 저는 사람이 말이죠. 태어나서 살다가 어떻게 살았는가 보여주는 건 죽는 데서 보여요. 그 사람의 죽음이 그 사람의 삶을 집약적으로 보여줘요. 그가 어떻게 죽느냐. 그래서 박정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돼요. 요정에서 총 맞았다. 그분은 끝까지 여성들과 함께하죠. 그렇죠. 여성 시대를 연 대통령이죠. 요정 정치를 열었던 대통령이고, 뭐 예를 들어 김구 선생은 분단을 넘어서 38선을 넘어서 통일국가를 수립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투쟁을 하시던 총 맞아서 돌아가셨죠. 그게 그분의 삶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박정희의 삶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건 요정에서 한잔 하다가 부한테 총 맞아 죽는 거. 이거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다른 나라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또 부모도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삶과 죽음은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나중에 그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뭐 박정희는 저는 뭐 찬양할 수 없어요. 저는 딴 거 다 인정해도 요정에서 죽은 거 인정이 안 돼요. 일국의 대통령이. 저는 뭐 그분의 삶을 이야기가 힘들지만 그분을 존경하는 아무리 딸이어도 여성이 있다라는 건 상당히 이해가 안 돼요. 뭐 남성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정신 나간 뭐 백모 씨 같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라도 그걸 존경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와 같은 정치를 펼쳐나가겠다 얘기하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 자, 오히려 이 병리적인 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병리 맞죠.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친일파 후손들 있죠. 친일파 후손이 딱 두 부류로 갈려요. 한 부류는 자기 아버지의 친일파 경력을 고백하고 대신 반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들 중에. 네, 그렇죠. 우리 아버지 친일파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친일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신건강이 좋아지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인정하고 반성했으니까. 근데 상당수의 친일파들은 자기 부모가 친일파가 아니었던 우깁니다. 한국을 근대화시켰다 뭐 이러면서 뭐 뻥을 쳐가면서 또는 친일파 아니라고 우기면서 부정을 해요. 그 사람들은 정신건강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치에서 그러냐면 사람이 말이죠.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자기 집에서 부모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냐와 연결이 돼요. 자기 부모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밖에 나와서 그 누구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 부모가 무서워서 공정하게 평가 못해요. 집에서 맨날 폭력을 쓰는 정말 개차반 같은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런 놈 밖에 나와서도 다른 아버지들 비판도 못하고 다른 사람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합니다. 그 옛날에 뭐 이미 그거는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했던 바입니다. 임상심리학 쪽에서. 그러니까 에릭 프롬 같은 사람도 그랬죠. 어머니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사실 임상심리 분야의 상식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박근혜 씨가 사실 정신건강이 좋아지려면 박정희를 정확하게 평가했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에 대한 네. 냉정한 평가를 했어요. 공정한 평가. 냉정하지도 않아도 돼도 공정하게. 그러니까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아버지가 이게 나한테 뭐 뽀뽀해줬다. 이건 잘했어. 근데 아버지 요정에서 술 먹었어. 이건 못했어. 그런 거 있죠. 인적당 사람들을 누명을 씌워서 죽였어. 이건 잘못한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아버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출발했다면 정신건강이 좋아졌겠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아버지의 과오를 더 싸고 미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그만큼 객관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기 문제를 들여다볼 힘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제가 계속 이제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그 부모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사람을 시키자 이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 보면 어머니도 비판해요. 아, 자서전에. 네, 어머니도 이런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요. 이런 점은 잘했지만 그 정도의 힘이 있으니까 아무나 다 공정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오바마도 자서전 읽어보면 자기 어머니 비판해요. 아버지도 비판하고 잘못한 거는 좋은 점은 좋게 평가하지만 그런 공정함이 있으니까 그래도 와서 푸어 프레지던트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명박 보세요. 그 이상하게 잘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어머니래요. 그거는 어머니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어떻게 그럼 괴물을 낳아요. 그리고 박근혜도 그러죠. 자기 아버지가 무조건 훌륭하다고. 이거는 이미 자기 개인사,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공정한 평가를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밖에 나와서 어떤 공정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에 나서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심리적으로 볼 때는 네. 부적절한. 네, 심리적으로 볼 때. 근데 앞으로 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심리
상담을 하든지 평가를 해가지고 일단 평균 이상의 좀 정신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출마 자격을 준다든지. 제가 트위터에 그 농담으로 그걸 올렸더니 굉장한 반론에 부딪히고 정치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더군요. 아, 대부분 출마 자격이 없어지는. 네, 다 출발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뭐 조작하겠죠, 검사 결과를. 근데 뭐 그거 안 해도 딱 보면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그걸 잘 몰랐는데, 저는 이번에 세월호를 겪고 하면서 그 정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깨닫는 중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한국 우리 민중들이. 그래가지고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필요한 과정 아니냐. 어떤 점에서는 이 사건은 이미 벌어졌고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깨닫는 거 꼭 필요한 거 아니냐. 광주도 사실은 그런 점에서 다른 데를 앞서는 거예요, 다른 지역을. 아, 그렇죠. 네, 다른 지역을. 왜냐하면 광주는 봤어요, 직접 자기들 눈으로. 와서 한 그 놈들이 한 짓을. 물론 공수부대가 쏴 죽이는 장면이 있지만 그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지 알지 않아요. 광주 사람들이 그걸 겪으면서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광주 사람들은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합니다. 불신감도 굉장해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한번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 이후부터는 저 호남 쪽은 안 찍어주죠. 죽었다 깨어나도 새누리당 안 찍어주죠. 그건 왜 봤어 안 봐요, 정체를. 걔들의 정체를.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광주처럼 싸우진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광주에서 그 사람들이 양민학살을 경험했던 것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함으로써 극우 보수 세력의 정체를 깨달은 것처럼만 할 수 있다면, 그것 정도만 국민들이 각성해도 두고두고 새누리당은 안 찍을 수 있는 전 대다수의 국민이 그런 정도의 분위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이 사건은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들의 정체가 폭로되는 하나의 사건이고, 우리들로서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정말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다시는 없어요.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미안함과 죄의식을 자극하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충격을 감정적으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세월호를 겪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혐오감이 뒤섞인 두려움이에요. 혐오감과 두려움. 혐오감과 두려움. 이게 뒤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표현이 이민 가고 싶답니다. 여기서 살기 싫다는 겁니다, 한국이. 그 희생자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런 인터뷰를 하셨죠. 다 정리되면 떠나겠다 그러셨죠. 근데 제가 강의 다니고 만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이민 얘기를 해요. 그리고 택시기사도 그러더라고요. 무섭다고, 이 사회가. 그러니까 이 무서움에는 단순하게 이 정권을 잡은 자들이 무섭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더럽다는 거죠, 사회가. 추하고 역겹다, 뭐 혐오스럽다, 이런 게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아니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처럼 피하고 싶다. 더럽고 정말 너무 끔찍하고 이 세상이. 그래서 정말 여기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 2008년, 9년 조사에도 젊은 층의 50몇 %는 이민 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기회가 되면. 아마 지금 조사하면 7, 80%가 이민 가고 싶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한번 조사해볼까요, 여기 젊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민 안 가시고. 솔직히 이민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안 보신 분? 여기도 여기 상당히 많네요, 그죠? 네. 여기는 제가 볼 때 비교적 정신 건강이 그 상위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모였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도 뭐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이민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을 혐오하고 싫어하냐면요, 국적 포기자 수를 보면 되는데, 아시아에서 국적 포기자 수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 대만이에요. 10만 명당 100 몇십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몇 명일 것 같습니까? 10만 명당 1600명.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대만이 그건 말씀 잘못하셨네요. 대만이 2위고 우리가 1위인데. 1위인데 우리가 1위인데 대만 한 100몇 명인데. 네, 우리 1600이에요. 10만 명당 국적 포기자가. 전화 언제 한번 이런 걸로 한번 책을 한번 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걸로 1등하는 게 대단히 국격을 높이려 놓은 게 많아요. 뭐 자살률이라든지, 네네. 뭐 장기간 노동 시간, 뭐 이런 걸로 오명을 좀 받은 게 있는데. 그 불안정 포사에서 제가 쭉 썼습니다. 야, 네. 뭐 1000명이 국적 포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엄청난 거죠. 대만에 비해. 대만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작은 나라들은 뭐 몇십 명이죠. 근데 100여 명에도 우리 1600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애정이 없어요. 애정이 왜 없겠습니까? 끔찍하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을 지배하는 정서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혐오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노. 막 그 가슴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차올라는 분노 있죠. 너무나 잔인한 모습들을 봤잖아요. 너무 좀 끔찍해서 그 어린 영상 못 학생들. 봅니다. 못 보죠. 지금도 뭐 못 볼 정도로 보면 막 거의 뭐 눈물로 다 지새우고 토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런데 사람 목숨을 아주 우습게 하는 인간들이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세상이고 사람 목숨을 우습게 하는 세상이고 그런 것에 대한 강렬한 분노가 막 어마어마하게 치솟아오르고 있어요. 국민들 중에. 주체를 못해가지고 어떤 친구는 지뢰가는 사람 아무나 때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최근 몇 주 동안 이렇게 얼굴이 계속 뭔가 화끈거린다고 그러나요? 네. 이게 이제 그럼 분노한 현상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분노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군요. 저 갱년기가 왔나 그래서 좀 걱정을 했더니 이제 분노한 상태여가지고. 저희 가족 모임이라는데 가족도 그런 얘기를 누님도 그래요. 세월호와 관련된 기사를 읽을 때마다 순간 빨간 열이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좀 계속 열이 튀어나올 때 저는 눈알이 막 튀어나와요.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게 화끈거려요. 그 분노 있잖아요. 그게 막 계속 차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장면을 봤어요. 우리가. 너무 잔인한 장면을 봤어. 너무 악마 같은 인간들의 얼굴을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얘들은 또 능력도 뛰어나요. 하루도 안 빼고 그걸 보여줘요. 좀 쉬었다 보여주면 좋은데 이게 어떤 날은 이놈이 라면 처먹지, 그 다음 날은 또 얘가 뭐 이상한 소리 하지, 어떤 날은 또 하루를 안 쉬네요. 조문 가서 쇼하지 막 이러니까 좀 쉬어갔으면 좋겠는데 매일같이 해요. 매일같이. 그것도 능력이에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죠. 매일같이 우리를. 아까는 뭐 또 뭐 순수 유족이요? 정말 대단한 건데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차오르는 분노에 한국 사람들이 지금 주체를 못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있어요. 그 피해자 가족들한테 그 분양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미안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이 그 오죽하면 성명서를 발표해서 우리들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근데 왜 우리가 미안하다 그랬을까요? 가서 왜 미안할까요? 저는 그겁니다. 일단 아주 가까운 데로 치면은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거를 그냥 놔뒀다는 거. 찍은 사람 직접적 책임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찍은 사람도 있겠고요. 찍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박근혜 반대를 열심히 안 했다는 거, 혹은 부정선거로 됐을 때 열심히 투쟁해서 그때 끌어내리지 못했다는 거 등등이 회한이 남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이렇게 죄 없는 아이들이 죽는구나, 이런 걸 이제 겪은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될 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죄책감이 더 크겠네요. 그걸 무의식적으로 더 많이 알았던 사람들은 죄책감이 더 큰 거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들어간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회는 이미 병들어 있고 썩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저항했는가, 내가. 그 썩어가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나는 내 개인의 밥그릇과 나 개인의 출세만을 생각하면서 잘못 살는 건 아니냐. 나도 거기에 타협한 적은 없나. 이런 거에 대한 자성. 나는 한 일이 뭐가 있을까. 결국 나도 그런 이 애들을 죽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겁니다. 최소한 방치한 혐의는 있는 거죠. 아주 이제 그 저항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거는 착한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착한 국민들이 착한 우리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느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미안함 느낄 거야 아마. 착해서. 정말 미안함을 제일 많이 느껴야 될 놈들은 안 느껴요. 걔들은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안 느껴요. 근데 착한 사람들이 참 느끼고 있어요. 왜?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고 악마들의 이런 사회를 만들 때까지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거기에 대한 미안함. 그래서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데 나도 조금이라도 방관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미안함이 있죠. 이건 우리 굉장히 오래 따라다닐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그 학살이 벌어질 때 그때 어렸죠. 네, 저는 좀 어리셨죠. 초등학생이었어요. 네, 저도 뭐 그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그 미안함 느껴지지 않던가요? 그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생활을 완전 포기 상태가 된 건데.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죄책감과 미안함은 이번엔 더 커요. 우리 눈앞에서 자꾸 봤단 말이에요. TV를 통해서. 그때 광주는 한참 지나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TV를 뻔히 봐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눈에 뻔히 보이고 배가 있는데 여기 앉아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이제 고통, 이걸 한국 사람들이 다 같이 겪고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의 감정이 무력감입니다. 심각한 무력감. 나쁜 놈들, 악마들이 아이들을 죽이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텔레비를 보는 것 외에는. 그저 보고만 있었을 뿐인 거예요.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트위터로 쓰고 인터넷 쓰는 거 말고는 어떻게 저걸 제재할 수가 없었다는 그 무력감. 이건 뭐 피해자 가족들이 제일 컸겠죠. 하지만 같이 그것을 공감하면서 TV를 보고 이 사건을 같이 경험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무력감. 그래서 그 징후들이 벌써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다 필요 없고 세상이 이렇게 그지 같고 이런 거 다 아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이런 이제 징후들이 나타나요. 무력감이 심해지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무력감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사람한테. 나에게 어떤 힘이 없다는 거. 이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제가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혐오감이 뒤섞인 두려움과 분노, 죄책감과 미안함, 무력감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이런 것에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심리 상태가, 이런 트라우마가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 개인이 사실 그런 심리 상태로 생활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잖아요. 네. 사회 전체가 만약에 그런 심리를, 사회적 심리를 가지고 사회가 운영된다면은 대한민국은 상당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에 이걸 치유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그러니까 아마 뭐 이민을 갈 수 있는 분들 가겠고 못 가는 사람들은 돈 좀 있으신 분들이나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그죠. 뭐 아니면 자살. 뭐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자살을 늘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의욕상실 같은 걸 빠질 가능성이 있고 자포자기 뭐 이런 걸 빠질 수가 있고 뭐 범죄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 치유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치유가 안 되면 괜히 뭐 길 가다가 우리가 싶고 뭐 이런 일들이 우울증도 심해지고 뭐 어저께도 뭐 부산에서 인질극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근데 그 인질하는 사람까지 그러더라고요. JTBC 기자를 불러달라고. 인질범이 KBS 미셔야 될 일이지. KBS 미스는 안 하고 JTBC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겪으면서 인질범도 느낀 거죠. 공정보도를 안 해준다. 얘들은 부르면 그러니까 JTBC를 불러야 그나마 나의 사연을 가감없이 그래도 뭐 구체적으로 손석희 씨를 불러라 이러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그래서 어쨌든 JTBC를 불러라 그랬던 것은 얼마나 사회 저변까지 지금 이게 국민들이 이 불신감과 무력감 같은 게 심하면 그러겠습니까? 믿을 데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런 심리 상태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사건을 본 게 서울 지하철 사고입니다. 그때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 하필 왜 그런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송을 했는데 아무도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그럼 사실은 대한민국은 이제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겁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거꾸로 가만히 있지 마세요라고 하면 이제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상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상태로 접어든 거 아니냐. 오히려 저는 그 서울 지하철 역에서 나타난 대중들의 심리, 이것이 앞으로 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신 건강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이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에 남긴 흔적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싶습니다. 광주만큼 클 것 같아요. 어떤 기사에서는 한국전쟁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한국전쟁 이후에 최대 정신적 충격이다. 한국전쟁은 충격은 충격인데 그래도 그거보다 이게 더 크다고 봅니다. 뭐 하여튼 한국전쟁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빼고 광주 이상 가는 충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말이죠. 사람이 기억 중에서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이 뭐냐 하면 정서적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감정적인 반응이 강했던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기억이 뚜렷한 것들은 대체로 굉장히 강한 감정 체험을 했던 기억들 아닌가요? 굉장히 즐거웠던 일이라든가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일이 오래 남죠. 마음속에. 기억에서 안 지워져요. 그래서 상처가 남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 감정적 강도가 센 거는. 근데 이번 사건 어때요? 감정적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세잖아요.
며칠 밤을 잠을 못 자고 울고 고통을 겪고 쉽게 기억에서 잊혀질 것 같습니까? 못 잊어요. 못 잊겠죠. 왜냐하면 한두 번 그냥 잠깐 보고 충격 먹고 화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벌써 3주째 한국인들이 같이 울고 웃고 화내고 있어요. 이거는 머리에서 쉽게 못 지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은 잠깐 잠복기를 거칠지라도 강력한 뭐랄까요 저항으로 분출될 날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광주처럼.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을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대로 묻혀서 슬쩍 없어지는 사건으로 될 수는 없다. 이것은. 그리고 광주가 결국 미완으로 남아서 아직까지 고통을 우리가 주고 있듯이 이것도 광주 이상 가는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을 때만 치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네네. 치유가 될 것이다. 사실은 뭐 이제 광주는 바로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서 군부 독재를 종식을 시키고 네. 어쨌든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를 형성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정의 명예 회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정의 치유가 6월 항쟁으로 가능했던 건데요. 네. 참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이제 광주가 80년에 벌어지고 84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쟁이 폭발합니다. 민주화운동이. 네. 4년 걸렸어요. 잠복기가 4년이에요. 그리고 3년 걸렸습니다. 투쟁이 폭발한 다음에 군부 독재를 끌어내리는 데까지 3년 딱 걸렸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세월호는 더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주를 일단 경험했었고 우리 역사적 경험이 있고 이번에는 사건이 은폐되지 않고 빨리 알려지고 있어요. 비교적 대한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년까지 잠복기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잠복기가 있더라도 뭐 길어야 1년 정도일 것이고 한 번에 폭발을 거치면서 광주가 3년 걸렸지 않습니까? 군부 독재를 퇴진시키는 데까지 1, 2년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언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러려면 지금 치유를 잘해야 되겠죠. 치유 과정이 좋아야지 그것이 병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건강한 방향으로 표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마음에 있는 고통이. 그래서 제가 치유에는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3가지가. 치유 방법. 네, 치유를 할 때. 이건 좀 적어 놓으시죠. 첫 번째는 진상규명과 현실 직면입니다. 아, 현실을 직면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외신이 일제히 한국 사람들이 자기 성찰 중이다. 집단적으로. 자기 분석 중이다. 그 핵심 직면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돈 중심의 세상은 틀렸다. 한국 사회가 병들어 있다. 멸망해가고 있다. 이런 걸 직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극우 보수 정권은 인간이 아니다. 쟤네들은. 철저한 반민족적 집단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면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진상규명이 있어야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치유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죠. 원인도 모르고 왜 사람이 죽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치유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에서도 보통 치유 그러면 원인 규명부터 하잖아요.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 언제 어디서 무슨 이유로 아프게 됐어. 그걸 찾아내야 치유가 시작되거든요. 그것만으로 치유가 되진 않지만 그건 치유의 전제란 말이죠. 그래서 광주에 있었던 그 광주 시민들도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거야 되니까. 광주 청문회, 오공청문회가 그래서 열렸던 거고. 이번 세월호도 가족들이 당장 들고 나왔어요. 청문회 하라고. 예, 바로 지금 진상규명 요구하고 특검 요구하고. 왜 그래요? 진상규명을 안 하면 치유가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현 정권 하에서는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중립내각 같은 거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거국 중립내각. 근데 어쨌든 어떻게든 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특검을 하든 국회 청문회를 하든 뭐 하든 진상규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진상은 일단 밝혀져야 돼요. 명명백백하게. 그래야 그 다음에 용서할 거 용서하고 고칠 거 고치고 뭐 그 다음에 처방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더욱더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텔레비 안 보려고 그래요. 힘들어서. 텔레비 끄고 세월호 얘기 꺼내면 하지 말라 그래요. 고통스러우니까 야 하지 마. 회피, 전형적인 회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방향이 아니라 회피하지 말고 더 직면해야 됩니다. 힘들겠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집단적으로. 그래서 현실 직면, 그 다음에 진상규명, 이것은 기본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정신적 고통을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사용하는 승화의 개념은 이제 프로이트식 승화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의미인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누군가가 묻지마 살인에 의해서 죽었어요. 자기 자식이. 예. 미국에서 그 총기 난사 사건 많죠. 막 다르르 갈기는. 뭐 근데 거기에 의해서 죽었어요. 자기 애가. 자 그럼 그 총기 난사한 놈을 잡아서
총기를 난사해서 죽이면 상처가 치유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광주 시민들이 형제를 잃고 부모 형제를 잃었어요. 계엄군의 손에. 그럼 그 계엄군 발포한 놈을 찾아서 똑같이 쏴 죽이면 치유가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그 계엄군이 왜 그 자리에서 총을 쏠 수밖에 없었는지. 예. 그런 국가의 시스템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회를 뜯어 고쳐야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기 난사범 하나 죽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총기 난사범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가? 즉 증오범죄. 그러니까 왜 이렇게 횡행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통찰하고 그것을 고쳐서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고 치유가 됩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전에 조선시대 그 성군이라고 불린 정조 대왕 있지 않습니까? 정조가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산도세자죠. 네, 뒤주에 뒤주에서. 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또 본인도 세자 시절에 뭐 양말을 벗고 못 잘 정도로 버선을 벗고 자지 못할 정도로 암살 위협에 시달리고 왕이 된 직후에도 암살 위협에 시달릴 정도로 네,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최근에 뭐 영린이라는 영화 네네 개봉했는데 뭐 그런 얘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그런데 왜 안 미쳤을까? 어릴 때 그렇게 아버지가 그 비명에 가시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왜 사람이 정신이 저렇게 멀쩡할까? 제가 그걸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정조가 아버지의 복수를 당연히 꿈꿨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복수를 꿈꾸면서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단순하게 미친놈들 몇몇의 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즉 당시에 완전히 썩어빠진 조선사회에서 아버지가 그 조선사회를 개혁하려다 돌아가셨다라는 걸 알게 되고 아버지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이 상태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나중에 신하들한테 아주 뼈있는 말을 하죠. 사중지공 공중지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중지공은 사사로움 속에 공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뭐 공중지사는 공적인 것 안에 사사로움이 있다는 뜻인데 정조가 왜 그 말을 하냐면 나는 처음에 아버지의 개인적인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 복수로 시작했다. 하지만 보니까 그것은 개인적 복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꿔야 해결되더라. 그래서 나는 조선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 프로그램을 짜고 개혁을 추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로 시작했으나 그 안에 공이 있다 이거죠. 그러다 니놈들은 신하들한테 한 얘기예요. 니놈들은 공을 맨날 떠들지만 안에는 사가 있다. 사리사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정당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승화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을 살인범 하나 죽이는 거, 개인적 복수를 하나 하는 것으로 치유가 안 된다는 걸 안 거죠, 정조가. 그래서 조선사회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했던 거죠. 개혁을 하려고. 네, 그렇죠. 그 노력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신이 말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건강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왜 진상규명을 그렇게 요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또 우리 같은 애들이 나올 거 아니냐. 또 어떤 어머니 그런 얘기도 하죠. 나 삼풍백화점 때 모른 척했다. 그렇죠. 그랬더니 내 자식이 이렇게 당했다. 젊은 사람들 이번에도 그렇게 살지 마라. 나처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쉽게 물러나지 않고 계속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도 하늘을 보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 상처를 아물게 할 수가 있어요? 진상규명도 안 되고 사회도 못 바꿔서 또 이런 죽음이 반복될 거라는 걸 뻔히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죽음을 정말 잊을 수가 있고 그게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국 사회가 완전히 바뀌는데 자기가 모든 걸 다 맞춰서 세상이 이제 좋아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이들은 헛되지 않다 이 죽음이. 너희들의 그 가슴 아픈 죽음이 이 세상을 바꿔놨다.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의 죽음은 조금이라도 의미를 가지는 거고 부모님들도 위안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우리도 그 아이들을 마음에서 이제 놓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피해자 가족들의 투쟁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투쟁을 하늘에 있는 아이들이 지켜보면서 응원해 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신의 가호가 있지는 않더라도 그 아이들의 가호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으로 될 거고 그 영혼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치유에서 꼭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는 종북몰이를 이겨야 됩니다.
극우 보수 세력이 여태까지 이 무능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무능한 극우 보수 세력이 70년 넘게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종북머리 때문이거든요. 색깔론. 이번에도 그걸 들고 나왔잖아요. 안 먹혔지만. 예, 뭐 무인기 북한에서 뭐 무인기를 보냈다. 네, 사실은 그랬죠. 이 배가 말이죠. 인천에서 침몰했으면 또 북소인이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멀죠. 남쪽이고. 그 다음에 뭐 밑에 어뢰가, 조그만 어뢰가 폭발을 안 일으키고 빵꾸만 됐다가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래서 북한이면 뭐 그 정도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겠죠. 와서 많이 멀어도 뭐 마지막에 어디든 쫓아가서. 탁 뚫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 쳐도, 그렇게 몰고 갔다 쳐도 국민들이, 한국인들이 TV를 통해서 배가 기우는 장면부터 봤단 말이죠. 북쪽이 그전까지 저질렀다 쳐도, 그게 몰아간다 쳐도 그 뒤에 넘어가면서 애들을 구하지 않은 거는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건 설령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예.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종북머리가 안 통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려고 시도하려니까 좀 무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짱구 불려가도. 예, 뭐 웬간한 지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뢰 2번 쓴다고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포기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칼기 사건도 사실은 지금 유족들이 지금까지 싸고 있죠. 조작이라고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도 유족들이 처음에는 엄청 항의했습니다. 똑같이. 그때 조용해졌어요. 금방. 칼기 사건도 국민들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겁먹었죠. 종북몰이에 넘어갔잖아요. 그 북이한 거란 말이에요. 둘 다. 따라서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면 종북이에요. 그 국민들이 안 도와줬어요. 이번엔 세월호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종인 씨가 다이빙배를 못 가지고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데 좀 일조를 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천안함 때 제대로 밝혔으면 이 사고는 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천안함 때 명백하게 밝혀서 너희들이 조작극 했다. 그 당시에 진짜 구할 수 있는 사람들 안 구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그때 다 폭로가 됐으면 이 사건은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천안함을 유야무야 넘겼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재발했다고. 근데 그 당시에 왜 천안함 사건을 더 이상 조사를 못했습니까? 북에서 한 소행이라고 딱 우기면서 의문 제기한 사람들 종북으로 몰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여론조사하니까 90% 이상이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네, 그랬죠. 예. 근데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나서 다시 조사하니까 50% 이하로 떨어져요. 안 믿는다는 사람 숫자가. 왜 그래요? 무서우니까. 안 믿는다면 종북으로 몰릴 것 같으니까. 여론조사를 하면서도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박근혜 정권 등장하기 전에는 문재인 씨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하다가 95%가 막 안 믿어 그러다가 박근혜가 되니까 50% 이하로 떨어져요. 지금도 의문 제기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종북머리가 있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한국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종북머리가 어려웠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겁니다. 너무 종북머리를 많이 했어요. 최근 들어와서. 남발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아이템 고갈이 아닌가. 그러니까 같은 짓도 계속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도 잔소리도 한두 번 하는 거죠. 종북머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올해 들어와서. 내란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잊을만 무인기, 그 장난감 전 비행기잖아요. 이렇게 누가 던진 거 아니에요, 손으로. 그 비행기까지 날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오늘 발표했더라고요. 예, 북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자, 누가 봐도 참 이거는 또 그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짓들을 자꾸 하는데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오늘 왜 순수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순수한 유가족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불순한 유가족 이라고 몰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유가족들이 계속 싸움하면 불순으로 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인기도 오늘 북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고 아마 종북몰이가 계속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종북몰이에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또 당해주면 천안함처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사회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해져요. 그나마 제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는 이 종북에 대해서 좀 저항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제가 뭐 한 가지를 뽑았는데요. 경향신문에 이번에 그 김용민 화백이 그림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생때 같은 자식 살려내라는 부모 심정이 종북이면 나도 종북이요. 일주일이 다 되도록 우왕좌왕. 정부가 한 게 뭐냐 따지는 게 빨갱이면 나는 새빨간 빨갱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겹게 당하고 이 사건을 두고도 또 종북몰이를 하는 극우 보수 정권을 보고 화가 있는 대로 난 겁니다. 좋아. 나 종북이라고 뭐라도 돼. 나 종북이고 이제 안 무서워할 거야. 빨갱이 소리 안 무서워할 거야.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거거든요. 진실을 알면서도
정의가 뭔지 알면서도 그쪽을 편을 들거나 진리의 편에 서고 정의의 편에 서면 종북으로 몰리고 빨갱이로 몰리기 때문에 안 했던 거 아닙니까? 무서워서. 이제 그거를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 화백부터 김영민 화백부터 나 종북 빨갱이 소리 듣는 거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 싸우겠다. 이런 거죠. 이게 전 국민의 정서, 한국인의 정서가 된다면 극우 보수 세력이 종북몰이를 안 먹힌다는 거죠. 안 먹히면 얘들은 할 게 없어요. 제가 말했지만 종북몰이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얘들은. 그러면 얘들은 자연스럽게 역사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한국 사회의 진정한 개혁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단 트라우마, 종북몰이 못하게 하는 거, 이게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세 가지 이제 치유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네요. 첫째는 직시, 직면해야 된다. 직면. 두 번째는 승화해야 된다. 어떤 개인 차원의, 사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공적 차원의 것으로 승화해야 된다.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펼쳐오셨기도 하고요. 마지막은 제가 정리하자면 수용해야 된다. 여러분 종북입니다. 그죠? 자신이 종북이라는 걸 빨리 수용하고 인정해야 된다. 이걸 그동안 부정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종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지 한국 사회에서 북한하고 친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여기 김용민 화백님도 수용한 거잖아요. 난 종북 하려다 이제 빨갱이 하려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을 하면은 이번 사건이 참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가는 하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5.18의 진실이 밝혀지고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는데 뭐 대학생들의 역할이 저는 지대했다고 봅니다. 또 이 세월호 참사도 그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사건이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은 좀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이러다가 그냥 에이 어차피 망한 사회 그죠? 내가 먼저 죽을 텐데 죽으면 그만이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40년 50년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뭐 돈을 버셔가지고 60평 아파트가 있어서 이민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쨌건 이 나라에 살아나가야 할 텐데 이 상태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30년 뒤에도 우리가 세월호와 같은 혹은 더 큰 배가 침몰하는 광경을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지켜봐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좀 끔찍할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당부의 말씀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지금 대한민국 고에 타고 있죠.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 다 같이 같은 배 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라는. 현실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곳이. 근데 선내방송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정부는 계속 선내방송을 하고 있죠. 또 그 선내방송을 되받아서 어른들도 젊은 사람들한테 선내방송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병든 세상에 저항하지 말고 타협하면서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선내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줄이면 가만히 있어라 라는 선내방송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 세월호 사건이 보여주는 상징성은 전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 방송을 믿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회가 죽였죠. 결국 병든 사회가 방송하는 방송, 선대방송은 사람을 죽이는 방송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병든 사회고 이 병든 사회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젊은이들한테 하고 있는 방송, 선대방송도 역시 젊은이들의 미래를 박탈하고 젊은이들을 수장까지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죽게 만드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게 산다면 계속 세월호 참사가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제가 볼 때 선내방송을 거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호에서 기득권층이 엄청난 매스미디어와 학교, 교육 시스템 등을 이용해서 어린 시절부터 여기 계신 분들, 젊은 분들한테 집요하게 떠들어왔던 선내방송을 이제 더 이상 듣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들도 그 선내방송을 믿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직관적으로 봤죠. 저는 이 수능, 병든 사회에 수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죽음밖에 차려질 게 없다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죽음밖에. 그래서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 더 이상 선내방송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을 바꾸는, 선내방송에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선내방송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의 어른들처럼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런 못난 어른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건 우리 때면 한 번이면 족하지 않느냐. 우리 어른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 아이들을 두고 얼굴을 못 들고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는 이런 장면은 우리 세대에서 이제 끝나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선내 방송을 더 이상 듣지 말아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영민 화백이 요새 신내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그림을 보니까 대한민국호 이렇게 침몰하고 있는 장면, 세월호 선수를 대한민국이라고 써놨어요. 대한민국호. 그리고 보트에 탄 KBS 정부 뭐 이런 데서 가만히 있으라 이런 방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를 한 장의 만평으로 묘사를 했더만요. 이 신내림 받은 김영민 화백의 그림만 조금 먹어보시면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다음부터 지금까지 뭘 해야 될지 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가 말하는 말, 어른들이 하는 말 무조건 믿지 말고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자기 머리로 결정하고 자기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됐을 때 먼 훗날 자기 자식들한테 미안하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먼저 잘 출발을 하면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폭발하는 것 이상의 폭발도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주느라고. 뭐 영어가 할 일이 상당히 쉽네요. 그죠? 가만히 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죠? 꼼짝마 이러면 서 있으려면 더 힘들잖아요. 근데 몸을 뭐 부지런히 움직이는 건 더 편하죠. 그래서 아주 쉬운 해법을 좀 제시해 준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혹시 이런 자리를 빌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잠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갖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적인 질문 하셔도 돼요. 심리 상담이 필요하시면. 예, 저 끝에 계신 학생분. 사이트에서는 이제 5.18을 박근혜라고 막 왜곡하고 또 이제 박근혜랑 이명박을 이렇게 찬양하고 막 박정희를 찬양하고 막 전두환을 미화시키고 이러는 악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는데 그런 일은 왜 하는 걸까요? 네, 일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질문을 꼭 받는데 사실은 지금 마치 사회학의 대표자처럼 해주셔가지고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베는요, 제가 트라우마 국사에서 젊은 세대를 공포 세대라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공포가 심한 세대라고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지금 젊은이들 20대 뭐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거죠. 근데 자, 신자유주의적 공포감 플러스 극우 세력에 대한 분단 트라우마, 분단 공포증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결합돼서 공포가 증폭이 되고 커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극우 보수 세력 밑에 가서 달라붙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완장을 차야 된다. 극우 보수 세력의 완장을. 저도 극우 보수예요. 이러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죠. 종북으로 몰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그 보수 세력이 되는 이유가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우리나라 그 보수의 사실 이해관계로 좀 얽히는. 이해보다는 감정적인 문제죠. 감정. 예, 생존의 문제고. 그 월남자들 있죠. 대량으로 한국전쟁에 월남된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수층의 핵심이거든요. 반공주의. 예전에 뭐 서북청년단. 예, 그 사람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고 미친놈들이고, 그러지 않고 그냥 전쟁을 피해서 월남한 대규모 월남인이 있었어요. 2차 월남. 그때 그분들이 내려왔을 때 이승만 정권이 계속 사찰을 합니다. 너희는 북에서 내려왔으니까 너희들 중에 간첩이 있을 수 있다. 계속 사찰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공포가 있어요. 언제라도 자기는 정권에 의해서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 빨갱이로 몰릴 수 있다. 사실 지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죠. 간첩 만들어. 네네, 비슷한 거죠. 근데 그때는 대규모였으니까 그 사람 수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무섭게 지내려면 반공주의자가 되면 돼, 열렬한. 그러면 적어도 간첩이라는 누명을 쓸 가능성은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베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공포감이 심한 아이들이 극우 세력에 대한 공포감도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우 세력 밑에 자질에 투항한 겁니다. 히틀러식으로 치면
히틀러 청년단, 히틀러 유겐트가 된 거죠. 네. 돌격대가. 그러면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냐면 걔네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분노도 세거든요. 그 뭐예요? 무서운 개가 더 세게 짖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데 분노가 심한 사람일수록 좌절도 심하다는 얘기고 공포가 심한 사람일수록 좌절이 심하고 두려움이 심해서 분노도 세단 말이죠. 자, 그럼 분노를 어딘가는 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재적 방화범들이에요. 얘들은 어딘가에 불을 질러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걔네들이 종북 세력에 와서 진보 쪽에 와서 불을 지르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당장 잡혀가겠죠. 아, 그렇죠.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거 못해요. 겁쟁이들이라. 어디 가서 불 지르면 안전합니까? 보수 쪽에 가서 붙어서 거기서 불질을 하거나 테러를 하는 거는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불장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념적인 차원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일베의 대다수는 겁에 질려서 생존을 위해서 혹은 겁에 질려서 자기들의 분노를 표출할 공간을 찾아서 아주 안전한 곳에 가서 안전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이 잘 안 돼요. 오히려. 물론 일베 중에는 극소수는 목적의식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일베가 된 애들도 있습니다. 뭐 이제 새누리당 청년위원장 이런 애들처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고 대다수의 일베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누가 일베냐고. 그랬더니 암덩어리들 소위 학교에서도 정말 막 나가는 애들 있죠. 소외되는 아이들. 네, 소외되고 막 사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일베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걔들이 뭐 정치 아닌 거 하나도 모른답니다. 전혀 몰라요. 근데 걔들이 어디 쪽에 붙어서 욕을 해야 안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적어도 진보 쪽에 붙어서 욕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아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가서 붙어서 악다구니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은 사실상 그 뭐랄까 한국 사회의 이 극우 세력 공포증이 완화되고 하면 이것도 줄어들 겁니다. 아, 치유가 될 것이다. 네네네, 상당 부분은 치유가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트위터에 재밌는 글을 봤어요. 일베녀로 20대 일베녀로 추정되는 여성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 비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옹호하기 위한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잘 하시는데 밑에 사람들이 잘 뭐 그거 일반적인 논리잖아요. 보수 세력들의 밑에서 보좌를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닭깎이 마사오 같은 사람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는 뭐 비꼬는 건가? 알고 보니까 전혀 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르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일베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은요, 그걸 뭐 너무 적대시하지 마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이렇게 포용을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은 잘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또 보시면 예. 그 아까 죽음이 그 한 사람 인생을 평가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가도 많이 갈리는 대통령 중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자살인지 아닌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자살이라고 어쨌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그분의 그걸 생을 평가하시는지 그 죽음을 통해? 네,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 전 대통령의 사서 보십시오.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분이 갖고 있었던 상처가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개인적 상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거는 이제 개인적 상처만은 아닙니다. 사실 역사에 의해서 누적된 상처입니다. 그게 이제 터진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름대로 민주주의 진영을 지키겠다는 저항의 의미가 있어요. 자살에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자살이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병적인 뭐 결함에 의한 자살이라고 볼 수도 없는 나름대로는 건강한 의미도 담고 있는 자살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은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 이런 거 떠나서 저는 깨끗한 사람을 좋아해요. 더러운 인간 싫어하고 그 사람이 보수라도 깨끗하면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깨끗하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이고 인간을 존중할 줄 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잘못 머리가 나빠서 보수로 시작하더라도 결국에는 진보 쪽으로 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인간이 더러운 놈들은 아무리 진보에서 시작해도 결국 나중에는 변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 전 대통령 같은 분은 사실 굉장히 아까운 대통령이죠. 지금 살아계셨으면 큰 일을 했을 수 있는 지금 같은 내지 야당 이런 거는 없어졌겠죠. 아 지금 야당이 있네. 새누리당 이중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 된 거잖아요. 성이 같으면 한 집안으로 뭐 통일된 것 같고.
그죠? 아, 새시 정권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박씨 정권이 아니라 새시 정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네, 저기 남자 학생분. 물어서 할까요? 아니, 뭐 편하실 대로 하세요. 뭐, 그 저한테 물어보시면. 요즘 이제 막 기득권층이 이제 막 종북몰이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철도 노조의 그 KTX가 했던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상호 최근에 기자한테 하는 그 명예훼손죄 이런 거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를 막 공포감으로 막 몰아가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방법을 저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게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뭐 종북몰이가 대표적인 걔들의 수법이고 그 외에 모두가 다 동원하겠죠. 명예훼손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소고발, 그 가압류 신청하는데 특히 그 손해배상 청구는 그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아주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되고 되거든요. 네, 그래서 쌍용에서 그 자살자가 계속 늘어났던 것도 손해배상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외국은 쟁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노동상권 자체가 제한되니까. 그럼 파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개인 차원에서 제기할 문제는 아니고 이것도 노동운동 전체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연대하고 또 정당들이 연대해가지고 노동운동의 권익 차원에서 손배를 제한하는 것들을 사실은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공포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잘한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사실상 힘들어요. 힘들긴 힘든데 정말 무서운 건 종북몰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짜잘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이나 탄압이나 이런 거는 도와줍니다. 사방에서. 아, 그렇죠. 근데 종북몰이를 한번 당하면 안 도와줍니다. 아무도. 완전히 사회에서 고립됩니다. 왕따인 거죠. 네, 왕따 당합니다. 이번에 내란 음모 사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실에 아닌 상관없어요. 처음에 종북에 걸려서 몰이를 당하면은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심지어는 진보 언론, 진보 정당 이런 데도 안 도와줘요. 오로지 이 사람들 관심사는 자기들은 종북 딱지를 안 받겠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한번 그걸 당하면. 제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다른 게 의미가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뜻은 아닌데 종북몰이가 그만큼 무섭고 그걸 이겨내야 한국 사회가 변한다는 것이죠. 지금 야당이 완전히 야성을 상실한 그 제2중대, 새누리당 2중대가 된 것도 결국에는 종북몰이 무서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옛날에 진보당하고 연대했다가 다 끊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종북 소리를 들으니까 너희랑은 연대 안 해. 그러면서 거리두기 시작하면서 망가진 거예요, 애들이. 그때부터. 그게 일베 현상하고 좀 비슷한 거 같네요. 그러니까 공포죠. 성까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수 좀 하면 되지. 우리도 보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맞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쪽으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월호 터지니까 얘들도 뭐예요, 지금. 계산하고 있잖아요. 자, 뒤에서 웃고 있다 정부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만 계산기 두드는 게 아니에요. 얘들도 계산기 두드렸어요. 사건이 터졌는데 계산기 두드렸어. 우리한테 표 얻기 시대 어떻게 올까? 똑같은 놈들이죠. 제가 그거 보면서 아주 피가 거꾸로 섰는데 야당 의원들 중에 생각 있는 사람들 있으면 탈당해야 된다 지금. 새누리당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감히 차기 집권을 못해도 좋고 표 안 나와도 좋고 국회의원 못해도 좋은데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야죠. 국회의원 내려놓더라도. 유족들과 같이 싸우고 피해자들과 싸우고 국민들과 같이 어깨 걸고 싸우는 것이 지금 그 사람들이 할 일이지 표 계산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6.4 지방선거 여러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기권에는 상관없어요. 아니, 갑자기 극단적인 방향으로 돌고 가십니까 왜? 왜냐하면 6.4 선거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크게 그 영향 없습니다. 이 전국에 제가 볼 때는. 왜 민주당이 만약에 앞서겠다고 쳐요. 민주당이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 보고 잘하라고 한 거야. 우리 이제 야성을 회복해야 되겠어. 이럴 것 같아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자 새누리당은 이제 끝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우리가 잡을 거야. 이러고선 더 개판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거할 때 민주당은 절대로 찍어주지 마세요. 새누리당도 찍지 마세요. 지금보다 찍든가 아니면 기권하세요. 그냥 그것도 싫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현 정치인들한테 알려주는 게 되고 한국 정치권이 재편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한테 새누리 이중대한테 표 몰아주는 거 좀 반대합니다. 예. 갑자기 저는 근데 문득 제가 학창시절 생각이 났어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혁명을 해야 되나.
뭐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고요. 뭐 또 좋은 해법이 있으려고 봅니다. 뭐 두 가지는 할 텐데요. 그죠? 아까 그럼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복몰이와 또 이제 물리적인 탄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가두고 뭐 저기 뭐 벌금도 매기고 이렇게 할 텐데 뭐 상당히 두렵죠. 그래서 국민들이 저항하기 힘든데 그거 저는 개인적인 어떤 경험으로 제가 한번 좋은 말씀 좀 드리자면요. 그걸 해결할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수용하세요. 그래서 나 감옥에 한 2번 갔다 오니까 아무런 뭐 어떤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직 제가 사실 저는 그래서 좀 벌금형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때우는 걸 잘합니다. 감옥에 가서 한 1년 쉬다 오지. 그래서 쉬어요. 막 거기서 공부하고. 막 정치학교다 이러고 대학원이다 이러 버리니까 얘네들이 이래갖고 어떤 개선 효과가 안 나타나고 더 나빠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직업 어떤 뭐 그런 쪽으로 직업 대목군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얘기로 그런 쪽으로 되니까 이 사람들 취약점, 진보의 취약점은 돈이 없다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벌금을 이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요즘에는. 저 벌금 맞으면 어떻게 뭐 노역의사를 해야 되나 고민은 되는데 사실은 세상을 바꾸려면 그만한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아까 뭐 정조 이야기도 했는데 정조 목숨을 걸고 개혁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조선을 크게 바꾸지 못했고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저는 얻고 싶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과 대가를 치를 각오도 해야 한다. 사실 가만히 있지 않았던 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잘못하면 그분들 먼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도전을 한 거죠. 저는 한국 사회가 변하려면 우리 젊은이들이건 뭐 다른 시민들이건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된다. 다 감옥 가자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뭐 국가 예산도 부족해서요. 감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시간 너무 많이 된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을 돌이켜서 보니까 광주 5월 영령의 한을 풀어낸 거는 결국 대학생들이었습니다. 87년 유한 항쟁의 도화선이 돼서 한국 사회를 그나마 지금 30년 지나서 보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나마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정도의 민주주의를 만든 것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저는 대학생들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극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희망을 메시지를 던져주고 어제 우리 대학생들이 또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왜 세종대왕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하도 안 만나주니까 세종대왕 찾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또 아주 의로운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한두 명의 학생들의 힘으로는 해결 안 되겠죠. 그런데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앞장서시고 또 학생들이 앞장서는데 어른들이 가만히만 있겠습니까?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라도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어른이 되지 마시고 어쩔 수 있는 젊은이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 5.18 아마 광주에 많이 가시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목숨 던진 거잖아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갔으면 합니다.